안녕하세요. 양 해는 밤 첫 번째 양 무라카미 하루키의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입니다. 1장 12살의 첫사랑. 내가 태어난 날은 1951년 1월 4일이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든 첫 해, 첫 달, 첫 주인 셈이다. 기념할 만한 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그 덕분에 나는 시작이라는 의미의 하지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름 말고는 내 출생과 관련해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건 거의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는 큰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다. 아버지는 대학생 시절에 학도병으로 싱가포르로 파병되어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그곳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어머니의 고향집은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해에 미 공군 B-29의 폭격을 받고 완전히 불타버렸다. 나의 부모님은 오랜 전쟁으로 상처 입은 세대였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전쟁의 여운이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살았던 주택가 근처에는 공습으로 불탄 흔적이나 미군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은 그 자그마하고 평화로운 소도시에서 아버지 회사에서 제공된 사택에서 살고 있었다. 전쟁 전에 지어진 집이라 약간 낡은 듯했지만 꽤 넓은 집이었다. 뜰에는 큰 소나무가 있었고 작은 연못과 석등까지 있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대도시 외곽에 위치한 그야말로 전형적인 중산층이 살만한 주택가였다.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 다소라도 친분이 있었던 동급생들은 모두 비교적 깔끔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규모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집집마다 현관이 있고 정원이 있고 그 정원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친구들의 부친은 대부분 회사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일자리를 지닌 가정은 매우 드물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 나는 그 당시 아파트나 맨션에 사는 사람은 누구 하나 아는 이가 없었다. 훗날 그 근처의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대충 비슷한 내력을 지닌 곳이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한 후 도쿄로 상경할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 다니고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서 산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 나는 그 이외의 생활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가정은 2 아니면 3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살았던 지역의 평균 자녀 수였다. 소년 시절부터 사춘기에 걸쳐서 알고 지내던 몇몇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아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마치 판에 박아놓은 듯이 2 형제이거나 아니면 3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2 형제가 아니면 3 형제였고 3 형제가 아니면 2 형제였다. 아이를 6이나 7씩 둔 가정도 드물었지만 한 아이만을 둔 가정은 그 이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게는 형제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외동아이였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 때문에 줄곧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특수한 존재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어렸을 적에 나는 이 외동아이라는 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곤 했다. 그 말은 늘 나를 업신여기는 말로 들리곤 했다. 넌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야 하고. 외동아이는 부모의 응석바지로 자라며 허약하고 아주 버릇없다는 것이 내가 살고 있던 어린 시절의 세상에서는 확고부동한 상식으로 통했다. 그것은 마치 높은 산에 오르면 기압이 내려간다던가 암소로부터 많은 젖을 짜낼 수 있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라고 보는 게 상식이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형제가 몇이냐고 물어오면 너무 싫어 견딜 수 없었다. 형제가 없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요놈은 외아들이니까 부모가 오냐오냐 하며 키워서 허약하고 영 버릇없는 녀석일 거야 하고. 사람들의 그런 판에 박힌 듯한 반응에 나는 적지 않게 진저리를 쳤고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나를 진짜 진절머리 나게 하고 상처 입힌 것은 그들의 말이 사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응석바지에다 허약하고 지독히도 제멋대로인 아이였던 것이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형제가 없는 외동아이는 정말 희귀한 존재였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나는 딱 한 명밖에는 형제가 없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 딱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 맞아, 그 앤 여자아이였다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녀와 가까운 친구가 되어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마음이 통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애정까지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시마모토라고 했다. 그녀도 외동아이였다. 그리고 태어난 후 바로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으로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다. 게다가 그녀는 전학생이었다. 시마모토가 우리 반으로 전학 온 것은 5학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러니 그녀는 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정신적인 상처를 안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나보다 큰 상처를 짊어지고 있는 정도만큼 그녀는 나보다 훨씬 강인하고 자각 있는 외동아이였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나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입 밖에 내는 말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에도 드러내지 않았다. 뭔지 불쾌한 일이 있어도 그녀는 얼굴에 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히려 불쾌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건 참으로 멋진 미소였다. 그 미소는 때로 나를 위로해 주거나 혹은 격려해 주기도 했다. 그녀의 미소는 괜찮아 하고 말하는 듯이 보였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곧 끝날 테니까. 그런 이유로 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시마모토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그 미소를 떠올리게 되었다. 시마모토는 학업 성적도 좋았고 누구에게든 대체로 공평하고 친절했다. 그래서 그녀는 반에서도 늘 뛰어난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나와 같은 외동아이라고는 하지만 나와는 무척이나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반 아이들이 그녀를 무조건 좋아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선 잘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거나 놀리진 않았다. 그러나 나 말고는 친구라고 할 만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어쩌면 반 아이들에게 그녀란 존재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늘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처리할 줄 아는 아이로 비쳤을지도 모른다. 개중에는 그 같은 그녀의 자세를 차갑고 오만하다고 여기는 아이들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시마모토의 그런 겉모습과는 달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따뜻하고 쉽게 상처받기 쉬운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깊숙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눈에 띄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드리워진 그런 그림자를 나는 그녀의 말과 표정 속에서 문득 엿볼 수 있었다. 시마모토는 아버지의 일 관계로 여러 번 전학을 되풀이했다고 들었다.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가 나에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지만 그때 내 또래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름없이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 직업 같은 것은 거의 흥미를 갖지 않았다. 분명 은행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사회갱생기구 같은 그런 쪽과 관련 있는 전문적인 일이었다고 기억된다. 그녀가 이사온 집은 사택치고는 제법 큰 양옥집으로 허리 높이의 멋진 돌담이 집 둘레를 에워싸고 있었다. 돌담 위로는 상록수가 울타리를 이루고 있었고 그 나무들 사이사이로 잔디가 깔려있는 정원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녀는 몸집이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여자아이였다. 키는 나와 비슷한 정도였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자 그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뛰어난 미인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녀와 처음 만났을 때 시마모토는 그녀 자신의 자질에 걸맞는 외모를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 그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균형이 잡히지 않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를 그다지 매력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건 그녀 속에 존재하는 어른스러운 면과 아직 아이로 머물고 싶어하는 면이 순조롭게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와 같은 불균형은 때로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집이 서로 가까웠던 까닭에 그녀의 집과 우리 집은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다일대였다. 그녀는 전학 와서 처음 한 달 동안 내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나는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교재라든지 매주마다 치르는 시험이라든지 각 수업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교과서의 진도라든지 청소나 급식 당번 같은 것들을 말이다. 전학생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학생이 한동안 돌봐주는 것이 우리 학교의 기본 방침이었고 더군다나 그녀의 경우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를 따로 불러 당분간 시마모토를 잘 보살펴 주라고 당부하셨다. 처음 만난 11~12살짜리 이성인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처음 며칠 동안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고 거북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하지만
서로 형제자매 하나 없는 외아들, 외동딸이란 사실을 알고부터 우리의 대화는 급속히 활기를 띠고 친밀하게 바뀌어갔다. 그녀나 나나 자기가 아닌 다른 외동아이를 만나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아들, 외동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열심히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둘이 함께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갔다. 우리는 1km 남짓한 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그녀가 다리가 불편해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사이에는 제법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다.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 남에게 자신의 기분을 설명하는 데는 서툴렀다. 먹지 못하는 음식에 긴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지만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끔찍이도 싫어했다. 나와 그녀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나보다 훨씬 의식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싫어하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법 좋은 성적을 올린 반면 나는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급식으로 싫어하는 음식이 나와도 참고 다 먹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바꿔 말하자면 그녀가 자신의 주위에 쌓아 올린 방어벽은 내 것보다 훨씬 높고 튼튼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놀랄 만큼 흡사했다. 나는 그녀와 둘이 같이 하는 시간에 이내 익숙해졌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체험이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다른 여자애들과 있을 때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정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녀와 함께 집까지 걸어가는 것을 좋아했다. 시마모토는 왼쪽 다리를 약간 끌듯이 걸었다. 도중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쉴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성가시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진 게 즐거울 정도였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곧잘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놀림을 당한 기억은 없다. 그 당시는 딱히 그런 데에 신경을 쓰지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란 사이좋은 남녀들을 조롱하거나 놀려대게 마련인데 말이다. 아마도 그것은 시마모토의 성품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벼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요컨대 이 아이에게는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 없다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그녀에게는 있었다는 뜻이다. 선생님조차 그녀를 대할 때면 이따금씩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그녀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시마모토를 놀린다는 것은 그다지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고 나로서는 결과적으로 고마운 일이었다. 시마모토는 다리가 불편한 탓에 체육 수업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하이킹이나 등산을 하는 날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여름철에 수영 합숙 같은 것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운동회가 있는 날에는 좀 거북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초등학생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화제로 삼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없었다. 나와 함께 하교할 때에도 걷는 게 느려서 미안해 같은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얼굴에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다리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기에 오히려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신발은 오른쪽과 왼쪽의 모양과 바닥 두께가 조금씩 달랐는데 그녀는 그것이 남의 눈에 띄는 게 싫었던 거다. 아마도 그것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신발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것은 그녀가 자기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신발을 얼른 신발장에 집어넣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였다. 시마모토네 집 거실에는 신형 오디오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듣기 위해 종종 그녀의 집에 놀러 갔다. 그것은 제법 훌륭한 오디오였다. 하지만 그녀 아버지가 소장한 레코드는 그 오디오만큼 훌륭한 것은 아니어서 그곳에 있었던 레코드는 기껏해야 15장 정도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초보자를 위한 가벼운 클래식 음악이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15장쯤 되는 레코드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들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까지도 그 음악들의 한 소절 한 소절을 속속들이 또렷하게 떠올릴 수 있다. 레코드를 다루는 것은 시마모토의 역할이었다. 레코드를 재킷에서 꺼내어 홈의 손가락에 닿지 않도록 양손으로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작은 솔로 카트리지의 먼지를 털어내고 레코드판에 천천히 바늘을 내려놓았다. 레코드가 다 돌아가 음악이 끝나면 거기에 먼지를 털어내는 스프레이를 뿌리고 펠트천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레코드를 재킷에 집어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나하나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으로 실행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숨소리조차 죽였다. 나는 늘 소파에 앉아 그녀의 그런 동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레코드를 수납장에 넣고 나면 시마모토는 그제야 내 쪽을 보고 여느 때처럼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하곤 했다. 그녀가 다룬 것은 단순한 레코드판이 아니라 유리병 속에 넣어진 누군가의 연약한 영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우리 집에는 오디오도 레코드도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딱히 열심히 음악을 듣는 분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늘 내 방에서 작은 플라스틱 AM 라디오에 매달려 음악을 들었다. 라디오로 나는 늘 로큰롤과 같은 종류의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시마모토네 집에서 듣는 가벼운 클래식 음악도 이내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세계의 음악이었고 내가 그것에 매료된 것은 아마도 그 다른 세계에 시마모토가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매주 한두 번씩 나와 그녀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홍차를 마시면서 로시니의 서곡집이나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나 그리그의 페르 퀸트를 들으며 오후를 보냈다. 내가 집에 놀러 오는 것을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환영해 주셨다. 시마모토의 모친은 전학한 지 얼마 안 된 딸에게 친구가 생긴 것을 기뻐했고, 내가 얌전하고 언제나 단정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던 것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난 그분이 도무지 좋아지지 않았다. 뭔가 구체적으로 기분 나빴던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분은 늘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하지만 그분의 말투 속에는 약간의 초조감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것이 때때로 나를 불안하게 했다. 시마모토 아버지의 레코드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은 리스트의 피아노 콘체르토였다. 앞면에 1번이 들어있고 뒷면에 2번이 들어있었다. 내가 그 레코드를 좋아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레코드 재킷이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리스트의 피아노 콘체르토라는 곡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물론 시마모토를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정말이지 가슴 두근거릴 만한 일이었다. 나는 주위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다. 그것을 말하자면 나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정원 같은 것이었다. 나에게 있어 리스트의 피아노 콘체르토를 듣는 것이란 인생의 한 단계 위로 나를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 곡은 과장되고 기교적이고 왠지 종잡을 수 없는 음악처럼 내 귀에 들렸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해 듣다 보니 마치 희미한 영상이 점점 또렷해져 가듯이 그 음악은 내 의식 속에서 조금씩 형체를 지닌 것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의식을 집중시키면 그 음악의 울림 속에 몇 개인가의 소용돌이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의 소용돌이가 생겨나면 그 소용돌이로부터 또 다른 소용돌이가 생겨났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는 또 다른 소용돌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 소용돌이들은 물론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었다. 나는 그와 같은 소용돌이의 존재를 어떻게든 시마모토에게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정확히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종류의 말이 필요했지만 나는 그런 말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 굳이 입으로 타인에게 전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리스트의 협주곡을 연주했던 그 피아니스트의 이름은 안타깝게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채로운 색상의 반들반들한 재킷과 그 레코드의 무게뿐이다. 레코드는 신비스러우리만치 묵직하고 두툼했다. 클래식 음악 외에 시마모토 집의 레코드 수납장에는 넷 킹 콜과 빈 크로스비의 레코드도 섞여 있었다. 우리는 그 두 장의 레코드도 정말이지 자주 들었다. 크로스비 쪽은 크리스마스 음악이 수록된 레코드였는데 우리는 계절에 상관없이 그것을 들었다. 그렇게 몇 번씩이나 들으면서도 실증이 나지 않았던 게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할 지경이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의 어느 날, 나는 시마모토와 둘이서
그녀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레코드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볼 일이 있어 외출했고 집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구름이 짙게 깔린 어두운 겨울의 오후였다. 태양빛은 묵직하게 드리워진 구름층을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이에 미세한 티끌로 깎여내린 것처럼 보였다.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둔하고 움직임을 잃은 상태였다. 시각은 이미 해질녘에 가까웠고 실내는 밤처럼 깜깜했다. 전등은 켜져 있지 않았던 것 같다. 가스 스토브의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넷 킹콜은 프리텐드를 부르고 있었다. 물론 우리는 영어 가사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단지 주문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노래를 좋아했고 몇 번이고 되풀이에 들어왔기에 첫 부분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수 있었다. Pretend you're happy when you're blue. It isn't very hard to do. 지금은 물론 그 노래의 의미를 알고 있다. 고통스러울 때는 행복한 척해요.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녀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매력적인 미소 같은 노래다. 그건 분명히 사고방식의 하나이기는 하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 시마모토는 파란 라운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파란색 스웨터를 몇 장인가 가지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파란색 스웨터를 좋아했던 모양이다. 아니면 학교에 자주 입고 오던 감색 코트에 파란 스웨터가 잘 어울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얀 블라우스 깃이 목 언저리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격자무늬 스커트에 하얀 면 양말을 신고 있었다. 부드러운 옷감에 몸에 달라붙는 스웨터는 그녀의 자그마한 가슴의 봉긋한 모양을 나에게 일러주고 있었다. 그녀는 두 다리를 소파 위에 올려 엉덩이 아래로 접어넣은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쪽 팔꿈치를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다. 있잖아, 라고 그녀가 말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부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진짜라고 생각해?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 인과관계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주 오래전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무척 슬펐어. 그래? 너희 집 부모님은 사이가 좋으시니? 나는 그 질문에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그다지 건강하지 않으셨어. 라고 나는 말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을 만한 체력이 안 되셨던 모양이야. 너도 형제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 없어.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있지? 나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레코드 재킷을 집어들어 바라보았다. 하지만 거기에 인쇄된 글자를 읽기에는 방안이 너무 어두웠다. 나는 재킷을 다시 테이블 위에 되돌려 놓고 손목으로 몇 번인가 눈을 비볐다. 예전에 어머니도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의 내 대답은 어머니를 기쁘게도 슬프게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대답을 듣고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나로서는 지극히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이었다. 내 답변은 매우 길었다. 나는 그것을 요령 있고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여기에 있는 나는 여자껏 형제 없이 자라온 나이고, 만일 형제가 있었더라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내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지금의 내가 형제가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것이었다. 그렇기에 나는 어머니의 질문을 왠지 무의미한 것처럼 느꼈다. 나는 그때와 똑같은 답변을 시마모토에게 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마모토는 물끄러미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었다. 거기에는 물론 훗날 돌이켜보고 그렇게 느낀 것이지만 사람 마음의 얇은 껍질을 한 겹 한 겹 부드럽게 벗겨나가는 듯한 그런 관능적인 것이 있었다. 표정의 변화에 따라 섬세하게 모양을 바꾸는 얇은 입술과 눈동자의 깊은 곳에서 언뜻 엿보이는 희미한 광채를 나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한다. 그 광채는 나에게 좁고 기다란 어두운 방의 저편에서 흔들리고 있는 작은 촛불을 떠올리게 했다. 내 말도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어른스럽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응. 하고 시마모토는 말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있는 일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잖아. 이만큼 와버렸으니 이제 와서 뒤로 되돌아갈 순 없잖아. 그렇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런저런 일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시멘트가 양동이 안에서 굳어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미 너라는 시멘트는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셈이니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너는 없다는 얘기잖아. 아마도 그런 얘기겠지. 라고 나는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마모토는 잠시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난 말이지, 이따금씩 생각해. 내가 어른이 되어서 결혼할 때를 말이야.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아이는 몇 명이나 낳는 게 좋을까 하는 것도. 그래? 넌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12살짜리 소년이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자는가. 그래서 아이는 몇 명이나 낳고 싶은데. 그녀는 그때까지 소파 등받이에 걸치고 있던 손을 스커트로 덮여있는 무릎 위에 얹었다. 그 손가락이 스커트의 격자 무늬를 천천히 더듬는 것을 나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뭔가 신비스러운 것이 있었다.
그 손가락 끝에서 투명하고 가느다란 실이 나와 그것이 새로운 시간을 엮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을 감자 그 어둠 속으로 소용돌이가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몇 개의 소용돌이가 생겨나곤 소리도 없이 사라져갔다. 넷킨콜이 부르는 국경의 남쪽이 먼 곳에서 들려왔다. 물론 넷킨콜은 멕시코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그런 걸 알 수 없었다. 국경의 남쪽이라는 말에는 왠지 불가사의한 울림이 있다고 느꼈을 뿐이었다.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늘 국경의 남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눈을 떠보니 시마모토는 아직도 스커트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내 몸 깊숙한 곳에서 아련하고 달콤한 욱신거림을 느꼈다. 이상하지만 말이야, 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떻게든 영문인지 아이가 하나인 경우밖에는 상상이 되지 않아. 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건 어쩐지 상상할 수 있거든. 내가 엄마고 내 아이가 있다는 건 말이야. 하지만 그 아이에게 형제가 있다는 건 정말이지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야. 그 아이에겐 형제가 없어. 나처럼 말이야. 무라카미 하루키의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는 아마 꽤 오래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아마 친구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이 책을 권해줬었는데, 저도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되게 그 문체를 참 좋아합니다. 앞부분을 다시 제가 읽으면서도 되게 그 문체가 유려하고 사람을 좀 빨려들게 만드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이제 문장법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비슷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번역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제일 처음 읽은 게 되게 유명한 소설이죠. 그 노르웨이의 숲. 네. 그 소설을 먼저 읽었는데 그 책을 지금도 가끔씩 한 2, 3년? 3, 4년 주기로 한 번씩 읽는데 읽을 때마다 느낌이 되게 다르게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이라는 게 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어제나와 오늘에나 그리고 내일에나가 다른 것처럼 10년 전에나 5년 전에나 그리고 현재에나 5년 후에나가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책 중에서도 이제 이런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나 이런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이라든가 이런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은 정말 그 매해마다 제가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심상을 되게 전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읽을 때마다 되게 새롭더라고요. 새롭게 다가와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읽다 보면은 첫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뒤로 갈 때는 좀 인도적인 부분으로 보자면은 조금 이런 건 조금 안 되지 않나? 라는 행동을 주인공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또 이제 소설이니까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되게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느끼는 점을 깊게 그리고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양 한 마리, 무라카미 하루키의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으로 오늘의 양 한 마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